오늘은 어디에서 잘까요? 공유의 베드타임 스토리. 밤을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아닙니다. 창밖엔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넓은 평야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멀리 어둠 뒤로 이 눈꽃이 피어있는 하얀 자작나무 숲이 이어지고 있네요. 지구의 반의 반바퀴를 도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무려 7박 8일의 대장정 노선. 가는 동안 시차가 7번 달라진대요. 1시간씩 천천히 느려지죠. 기차 안에서 먹고 자면서 꼬박 일주일을 간다는 거 상상이 잘 안 됐어요. 부산행 기차는 좀 터프하게 타봤는데 말이죠. 기차는 모두 침대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이 쓰는 1등석은 방처럼 되어 있어요. 방엔 화장실과 샤워실도 있습니다. 혼자 편안히 다리 뻗고 누워있다고 해도 좁은 기차에서 며칠씩 보내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죠. 휴대폰도 도시로 진입을 해야만 인터넷이 됩니다. 다들 자는지 옆방은 조용하네요. 지금 이 열차는 예니세이 강을 거쳐가는 노보시비르스크부터 이루크츠크까지의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말은 역시 어려워요. 톨스토이 소설 읽을 때 이름 때문에 몇 번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얘가 걔야? 쟤야? 너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객실 밖 복도나 식당 칸에서 러시아 말이 들려오면 다시 한번 생각하죠. 러시아 말은 역시 어려워. 내일 아침이면 이루크츠크 역에 도착을 할 겁니다. 바이칼 호수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안톤 체업도 이곳으로 여행을 왔었습니다. 봄에 모스크바를 출발해서 6개월 동안 시베리아를 거쳐 사할린 섬으로 갔죠. 당시 사할린은 죄수들의 유배지였는데 그곳에 머물면서 사할린 유영수들의 가혹한 삶에 대한 기록을 아주 꼼꼼히 남겼다고 합니다. 의사이기도 했잖아요. 의학 기록과 함께 자연과학도답게 자연관찰기까지 한데 묶어서 3년을 정리한 끝에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체홉이 이 쉽지 않은 험난한 여정을 선택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작가로서의 어떤 사명감이었을까요? 시베리아 횡단길 위에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안톤 체홉의 사할린 섬 중에서 당신이 사는 시베리아는 왜 이렇게 추운 거요? 신이 바라시는 바니까요. 마부가 대답했다. 그렇다. 지금은 5월이다. 이 즈음이면 유라시아 지역의 숲은 초록빛으로 물들고 나이팅게일은 날개짓을 하며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 때다. 남쪽은 이미 아카시아와 라일락 꽃을 피운 지 오래인데 튜먼에서 톰스크로 가는 이 도로의 땅은 아직도 짙은 흑빛이다. 숲의 앙상한 나무는 싹을 틔울 준비도 하지 못하고 연못 위엔 회색빛 얼음이 떠 있다. 호숫가에는 아직도 눈이 쌓여 있다. 날씨가 이런데도 온갖 종류의 새들은 셀 수 없이 날아든다. 야생 오리가 뒤뚱거리며 걷기도 하고 호숫가에서 헤엄치는 것도 보았다. 오리떼가 마차 위를 지나 여유롭게 자작나무 숲으로 날아들기도 했다. 고요한 들판에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 올려다보니 한 쌍의 학이 그림처럼 날고 있었다.
순간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들었다. 저 멀리 2마리의 야생 거위들이 날아가고 눈처럼 흰 아름다운 백조 무리가 지나가는 걸 지켜본다. 작은 지혜의 새, 누른 도요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악을 쓰듯 울며 지나는 갈매기를 목격하는 것도 이곳의 즐거움이다. 여행을 할 때 시골 풍경 보는 걸 즐기는 사람이라면 러시아에서 시베리아로 가는 길, 우랄스크에서 예니세이로 올라가기 전까지 아주 지루할 수 있다. 그 긴 거리를 달리면서 기억에 남는 풍경이라곤 고작 이런 것들이다. 바람 부는 싸늘한 평지, 휘어진 자작나무들, 연못들, 이따금씩 보이는 섬들, 5월의 눈, 그리고 오비강의 지류에 걸쳐있는 척박하고 황량한 기슭들.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은 원주민들이 신처럼 받들고 떠도는 방랑자들의 깊은 존경을 받으며 오랜 세월 시베리아 시인들에게 장엄함으로 찬양받아온 고갈되지 않는 금광과도 같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풍경은 예니세이를 지난 후에야 시작된다. 볼가강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악의가 없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예니세이 강보다 더 경이로운 강은 본 적이 없다고 감히 말해본다. 볼가강은 말쑥하게 잘 차려입은 신사처럼 겸손하고 조용한 매력이 있다면 예니세이 강은 넘치는 힘과 젊음을 주체할 줄 모르는 헤라클레스를 닮았다. 사람들이 볼가강에 가면 힘차게 노래를 부르며 시작하지만 그 끝은 낮은 탄성으로 마무리된다. 금빛 나는 희망을 노래했지만 불완전하게 끝나버린 러시안 회의주의자 같다. 반면 예니세이 강에서는 낮은 탄식으로 시작해도 마지막엔 상상도 못했던 혈기왕성함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넓은 예니세이의 강변에 서서 예니세이의 힘찬 물살이 무서운 속도로 가혹한 북극해로 밀려 들어가는 걸 바라보며 한 생각이다. 예니세이의 뚝과 뚝 사이는 그리 넓지 않다. 그 사이로 수만 개의 낮은 파도들이 서로 앞지르고 밀치고 부딪히며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헤라클레스 같은 파도가 아직 기슭을 덮쳐 쓸어버리지 않고 뚝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이쪽 강가 위로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이 있는데 이 마을은 시베리아에서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다. 반대편 강가에는 불멸의 땅 코카서스처럼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몽환적인 숲이 자리하고 있다. 그곳에 서서 나는 생각했다. 어떤 지성적이고 용감한 사람이 살아서 이곳을 정복할 수 있을까? 나는 북극해의 상인 시비리아코브를 부러워했다. 책에서 본 그는 북극해에서 예니세이의 입구까지 오는 길을 찾기 위해 피터스버그에서 증기선을 타고 북극해로 항해를 해왔다.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예니세이의 파도처럼 다가와 생각들은 서로 엉키고 서로를 떠밀었다. 그리고 이 순간 나는 대단한 행복감에 사로잡혔다.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한 나는 저녁에 바이카로 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바다의 물결이 너무 크고 사나워서 길야크족 선원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 절대 바이카로까지 데려다 줄 수 없다고 했다.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게 된 나는 다시 강가를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 해가 지고 있었고 아무르의 파도는 점점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여기에 왔는가?
나의 여행이 갑자기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몇몇 생각이 날 괴롭혔다. 며칠 후면 사할린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지만 유배지에 들어가기 위한 추천서가 한 장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다시 돌아가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스럽게도 길야크족 선원 2명이 일루불에 나를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고 나는 중간 정도 크기의 원양 항로용 증기선을 타고 안전하게 바이칼호에 도착했다. 바이칼호에서 갈아탄 상선은 요금이 아주 비쌌다. 객실과 식당은 유럽 스타일로 돼 있고 좁긴 했지만 깔끔했다. 그리고 배 안엔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선원들은 따옴머리를 한 중국인들이었고 그들을 부를 땐 영어로 보이하고 불렀다. 요리사도 중국인이었는데 그가 만드는 음식은 대부분 러시아 음식이었다. 거위가 떨떠름한 맛이 나는 매운 커리이거나 코리롭시스 냄새 같은 강한 향기를 풍기는 음식이었지만 타타르 해협의 폭풍과 얼음에 대해 책을 많이 읽은 터라 바이칼호의 선원들은 담배를 입에 씹어 물고 말하면서 연기를 피워내는 거친 목소리의 고래잡이 선원 같은 사람들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꽤 교양 있는 사람들을 선박에서 만나게 되었다. 선장인 미스터 L은 러시아 제국 서쪽 지방의 원주민이었는데 북쪽 해안가를 30년 이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항해를 하며 살아왔다고 한다. 그는 살면서 많은 놀라운 것들을 보았고 대단한 거래를 알고 있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냈다. 인생의 절반을 캄차카 주변, 쿠릴 열도 주변을 떠돌아 다녔기 때문에 거대한 동굴들과 황량한 사막들, 거친 암벽과 하늘에 닿을 듯한 기암 절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말 많이 알려줘서 빚진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날은 햇살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었다. 가판은 뜨거웠고 선박의 객실은 덥고 답답했다. 수온이 18도였다. 마치 흑해의 날씨 같았다. 오른쪽 강기슭의 나무들에 불이 붙었다. 숲에서 보라색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구름처럼 피어오르던 연기는 길고 까맣게 숲 위까지 솟구쳐 올랐다. 거대한 화염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평화롭고 고요했다. 아무도 숲이 사라지는 걸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10만이 숲을 걱정할 뿐이었다. 식사를 하고 6시쯤 우리는 이미 케이프 프론즈에 와 있었다. 이 지점에서 아시아 땅은 끝이 나고 만약 사할린 섬이 여기에 있지 않았다면 이 지점에서 아무르 강은 대서양과 닿았을 것이다. 아무르만이 눈앞에 펼쳐졌다. 흐릿하고 긴 모양으로 보이는 저 땅이 바로 유배지다. 땅의 왼쪽 끝은 안개에 뒤덮여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안개 속에 구불구불하게 나 있는 길은 미지의 북쪽으로 사라진다. 마치 세상의 끝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디세이가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며 특이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으리란 희미한 예감을 가졌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묘한 감정에 내 영혼은 압도당했다. 사람은 스스로 믿는 대로 된다. 체홉이 남긴 이 말 저도 믿어요. 말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살게 되고 인생은 믿는 대로 이끌려간다고 믿습니다. 꿈을 믿어요. 사랑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 걸 믿을 수 없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이제 곧 당신이 잠들 것도 믿습니다. 이제 그만 자요.